오늘 말씀 함께 나눴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게 하시는데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저희는 항상 종의 멍에를 매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걸 좋아하고 세상 속에서 더 권력을 잡거나 아까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람들한테 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다른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정말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가 무엇인가, 그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럽 그때 저번에 했던 시간을 기억나시면 이 지도가 기억나실 텐데 서유럽에서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장 칼뱅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존 녹스 그 다음에 존 웨슬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리더들로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서유럽이 점점 부강을 해져요. 처음 이게 산업화가 일어나고 정말 이게 부강해진 나라들이 다 서유럽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그 국가들이 이 종교개혁 시점과 맞물려서 정말 번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630년도에 필그림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와요. 콜롬비아 이런 거 많이 들어가죠. 근데 거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때 영국에서 이 청교들들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들을 많이 이제 억압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야겠다 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정말 수많은 영적 리더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처음에 조나단 에드워즈부터 시작해서 조지 워싱턴이 그 미국 1대 대통령이잖아요. 조지 워싱턴도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정말 많은 신앙인을 통해서 미국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유럽보다는 더 늦게 시작한 후발주자인 미국이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 1등 국가잖아요. 군사력으로 보든 경제력으로 보든 어떤 것을 보든 다 1등 국가인데 그 경제력 1등 국가의 원인의 첫 번째는 신앙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이동하는 곳마다 나라가 번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1880년대 저희 그 황재진 목사님이 여기 한국에 오실 때마다 188호 그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1880년대에 저희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처음에 가우처 가우처 목사님이 미국에서 보빙 사절단 처음으로 저희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사절단이 있었어요. 그 사절단을 보고 저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 누구지 해서 가우처 목사님이 그 사람들한테 그 말을 겁니다. 가우처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너네들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 왔다. 그럼 조선 이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인가? 선택받은 사람들인가? 막 이렇게 선택을 막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너네 머리에 쓴 건 뭐야? 그러니까 갓이라고 하는 거예요. 갓? 하나님 머리 쓰고 다닌다고? 하면서 약간 그러면서 더 약간 더 이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뭐지? 이 조선이라는 나라 처음 들어보는데 이 나라는 어디 있는 거지 도대체?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딱 찾아보니까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게 되면서 이 가우처 목사님이 당시에 재벌가 아내랑 결혼을 해서 돈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재벌가 아내가 일찍 사별을 해요. 그래서 사별을 통해서 가우처 목사님이 이 많은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선교 자금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글을 우리 세종대왕 때 한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글을 만들었고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한글을 우리 지금 이 문법대로 사용을 하게끔 해준 사람이 이 존 로스 선교사님 통해서 저희가 한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그 한글이라는 것이 그래서 문법 이런 맞춤법 이런 것들이 다 영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쉼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어 표기랑 똑같은 이유가 이 존 로스 선교사님 아니면 그 미국에서 넘어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글이 각색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글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영어랑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렌 선교사님 통해서 의류 선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민비가 살해당하려고 이게 칼에 찔렸던 사건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개혁을 하겠다고 개혁파들이 그 민비를 살해하려고 칼을 몇 번 찔러요. 그래서 그걸 다 죽어가는데 알렌 선교사가 살려서 고종 황제가 정말 감사하다라는 표시로 그때 반역자들의 집을 뺏어서 그중 하나를 집을 한 채를 줘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재중원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처음에 광해원이라고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해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약간 광해라는 이름이 왕 쪽에서 많이 쓰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광해원은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재중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재중원이 나중에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죠. 네,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 지금 있는 자리에 이제 재중원을 세워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고 하는데 왕 쪽에서 이제 치료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민들까지 다 치료를 해주기 시작해요. 예전에 저희가 얼마나 미개했냐면 그 콜레라가 이제 조선에서 몇만 명이 죽게 하는 그 콜레라가 일어났었는데 전염병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그냥 허공에 총 쏘고 그 굿하고 막 이랬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뭐 다 죽어간 사람 앞에서 굿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굿하고 있고 막 이런 나라였는데 저희가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정말 이제 그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해요. 살아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 살리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전수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간호사가 거의 세계적으로 탑이거든요. 그때 간호사가 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때 그 서양에서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 이 치료를 하는데 옆에서 간호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한 사람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붙여놨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독일로도 그때 당시에 독일이 간호사가 이제 유명했었기 때문에 독일로도 유학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다 간호계에서 탑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편젤로 선교사님 다 잘 아시죠? 배제학당을 세워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알려주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또 교육을 알려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의료계, 교육계 여러 개에서 이제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70년 전에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반도의 좀 역사를 좀 한번 살펴보면 1894년부터 1895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청일전쟁에서 조선을 놓고 동양의 오랜 강대국 청나라와 신흥 강대국 일본이 전쟁을 또 벌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1895년에 을미사변이랑 1896년에 아간파천을 통해서 이제 그 조선 왕비자 국모가 이제 칼에 찌르고 살해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일본이 점점 세력이 커져요. 그러면서 지금 막 중국에도 막 침략을 하고 러시아에도 침략을 하고 하면서 되게 기고만장하게 시작됩니다. 한일 합방이 일어나고 만주 사변이나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정말 그 많은 나라들을 강대국들을 다 점령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건들 사람은 안 될 사람을 건드려 버립니다. 미국을 건들죠. 진주만의 폭격을 통해서 이제 미국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다 먹어버리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진주만에 곤숙당했던 저기 하와이에 있거든요. 거기 갔다 왔었는데 거기가 아직도 그 배가 바다에 묻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런 것들을 이제 휴일에 얘네들이 공격을 해서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많은 배들을 이렇게 침몰시키죠. 일본 애들이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해서 자기네들 지금 IS처럼 막 비행기 타고 가서 그냥 팍 박아버려서 폭발시키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자기 몸에 폭탄을 들고 들어가서 폭발을 시키고 막 약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되게 끔찍한 방법들을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이 원자폭탄을 딱 떨어뜨립니다. 근데 되게 이때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써 저희가 지금 막 그 일제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일제시대였는데 저희가 해방을 하게 돼요. 근데 미국이 일본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이 천황을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본을 어떻게 질서를 해야 되냐,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 신경 쓰다 보니까 그 러시아 애들이 그 남쪽으로 진군해 옵니다. 남쪽으로 진군해 와서 그 이제 미국이 손 쓸 데 없이 그냥 약간 진군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제 남쪽을 점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따 다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텐데, 그러면서 1948년도에 대한민국 이 남한만이라도 건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950년대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이제 동족산잔의 아픔이 비극이 동시에 소련, 중국, 유엔 16개국의 참전을 통해서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500만 명이 죽었대요.
근데 이 미국에서도 정말 자기네들 그 예를 들어 장군급 아니면 장관급 약간 정말 이 미국의 리더들 아들들도 다 거기에 투입을 해서 정말 많은 약간 사상자들이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 한국전쟁 기념비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몇 군데 갔다 왔는데 이걸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가 되게 많은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53년도에 한국전쟁이 휴전이 되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게 되죠. 그때부터 저희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미국의 아까 그 봤죠? 많은 영적 리더의 그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까지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서론 부분이었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책들을 다 이제 녹여내서 여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건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서적들을 좀 읽어봐야 되더라고요. 이 책은 다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공유해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을 빼놓으면 건국이 설명이 안 돼요.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이승만 대통령. 근데 이 사람의 약간 그 꼬리표들이 있어요. 뭐 독재자가 아니냐, 네. 뭐 런승만 한강대교 폭파하고 막 그런 게 아니냐. 근데 사실 이 뒤에 제가 이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건국 때까지만 잘라버리고 그 뒤에 더 설명해 줄 게 더 많은데 그 설명해 줄 것들이 많이 잘리다 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키워드들이 다 설명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걸 한 번씩 다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독재자가 아니라 그 장기 집권자죠. 독재자 같은 사람들은 저기죠.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푸틴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런승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런승만이라는 약간 단어가 있는데 약간 그 한강대교 폭파 사건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도 막 약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7.18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근데 그것도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게 그 아까 일본이 저희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이 한반도를 점령했잖아요. 점령을 했는데 이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도 일본 사람 국적이 되는 거고, 뭐 옆에 뭐 우리 아버지도 일본 사람 국적이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일본 국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 국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일본 학교를 나올 수밖에 없고 일본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해놓고 이 시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설명을 좀 쭉 드려볼게요. 뭐 민족 분단의 원인이 아니냐, 뭐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거 아니냐, 뭐 미국의 앞잡이가 아니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약간 좀 꼬리표가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1953년에 열렸던 재헌국회 사진입니다. 네, 그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일어나요. 우리나라 첫 선거죠. 첫 선거가 일어나면서 188명의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0석은 비워둬요. 100석은 공석을 비워두는데 그 100석은 그 북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나중에 선출된 사람들을 배제하고 일단 남한만이라도 총선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5월 31일에 약간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첫 재헌국회 헌법을 제정한다.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개회사로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 목사님 설교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속기록 저희 뭐 국회나 뭐 법원이나 막 이런 데서 하면 막 속기사들이 막 속기록을 막 적잖아요. 우리나라 첫 번째 속기록의 그 역사를 찾아볼 때 첫 페이지, 첫 장에,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공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188명의 그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불교도 있었을 테고 무교도 있었을 테고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뭐 교회에서 말하듯이 그냥 우리 하나님께 이거 감사드릴 일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이윤영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치 1번지가 어디죠? 종로죠. 네, 종로에 당선된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감리교에서 목사로 활동하시다가 대한민국 건국가 됨에 동시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셔서 우리나라 정치 1번지 종로구에 당선이 되신 의원님. 그래서 목사님이시기도 하니까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30분 동안 했답니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니지만 다들 일어나서 같이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정말 목사님들이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이게 마이크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다른 특별한 나라임을 정말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 나라.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미국도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느 나라에 없었던 유래, 기도로 시작을 했던 나라.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서 세워진 나라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제 국가에서 신분 차별을 철폐하고 여태까지 5,000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5,000년이 한반도 역사에서 정말 우리가 신분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신분제가 철폐된 나라. 근데 이 일제시대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 신분제가 철폐되고 다시 새롭게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약간 좀 일제시대 때 많이 아픔도 있고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그 망했던 그 시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잃었던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재건축을 했었던 그 시기처럼 우리도 그 아픔을 통해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죠. 나라를 세울 때부터 분단됐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 유일하게 또 분단돼 있는 독일이 있었는데 독일도 통일됐죠. 그리고 유일하게 그 강대국이랑 손을 잡았던 나라예요. 네, 지금도 다른 나라들이 한미 동맹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밀접하게 한미 동맹을 하고 있는 나라는 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유일하게 원했던 것도 한미 동맹이지만 그게 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70년 동안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까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로 1885년에 넘어옵니다. 1885년에 넘어와서 정말 어느 나라 아니죠. 어느 곳에 한반도 어느 곳에도 없던 배제학당을 설립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 최고의 이제 서양식 교육기관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배제학당 당시 사진인데요. 그러면서 이승만은 이제 서당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약간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막 약간 일본이 계속 침략을 했다 했잖아요.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과거 제도가 아예 없어지게 돼요. 근데 그 이승만은 왕족이었거든요. 양녕대군 16대 손이었는데 그 왕족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약간 좀 다시 한번 몰락했던 왕족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계속 보지만 계속 그게 떨어지게 되면서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또 과거제도 없어져요. 희망마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신공우랑 신은우 형제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승만을 계속 설득을 합니다. 영어라도 배우러 와라. 이 배제학당에 와서 우리 함께 공부하자. 서당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승만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는 그냥 영어라도 배워서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한 길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영어를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다수 이제 조선인들은 이제 생소한 서양 문화에 약간 되게 거부 반응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게 있으면 새로운 거에서 일단 거부하고 봐요. 일단 밀어내고 봐요. 약간 이 새로운 거 내가 들어보지 않았던 건데 이러면 약간 이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하는 이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승만이 자기 회고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관심을 끄는 것은 1900년대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영혼을 구해주신 사람들의 영혼을 구해주신 이 말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관심을 가는데 이게 참 우스꽝스럽게 여겨진다.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가 있냐?
1900년 전에 와서 이 죽었던 그 인간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위대한 부처님이나 진리된 공자님의 이런 지혜를 그냥 나는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기 그 회고록에 좀 적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의 이제 천재성은 되게 남달랐는데 막 그때 당시에는 뭐 저희가 뭐 훌륭한 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훌륭한 영어 교재가 있는 게 아니었고 한글로 된 막 교재 같은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영어를 6개월 만에 마스터를 하고 영어 교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 북책 이러는데 북은 우리가 치는 건데 생각하다가 막 약간 그러면서 막 손가락 가르치면서 다 이제 물어보면서 그렇게 영어를 습득하게 돼요. 네, 근데 6개월 만에 되게 똑똑했었죠. 예전에 과거 급제했을 때도 막 2년이나 더 빠른 다른 평균 나이보다 더 빠르게 그 과거를 급제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좀 천재성을 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이 사람 아시나요? 서재필 박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승만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 시작할 때 딱 입국을 한반도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개화파 이제 이 사람이 해외 이제 서양식으로 개화를 해야 된다 우리도라고 말했던 이 개화파 개화파에 속했던 사람인데 개화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서재필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승만과 만나면서 배제학당에서 미국과 성경과 서양 역사 등의 새로운 지식들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을 해요. 아까 그 서당 친구였던 신흥호가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이때 서재필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었다. 여태까지 군왕이 있고 그 군왕 밑에 이 백성들이 절대 왕정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줄로만 해서 들어왔는데 민주주의,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지금 익숙하잖아요. 헌법 2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막 이런 나라다 약간 이런 것들이 정말 익숙한데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정말 이 혁명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던 것을 이제 사람들이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부터 해서 여러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제 서재필 박사 약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서재필이 이제 주도한 토론 모임 협성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협성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해요. 한 가지 주제를 통해서 있고 그래서 한 명은 찬성, 한 명은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연설을 하고 사람들 설득을 시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반대자 한 명 나오고 찬성자 한 명 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설득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그런 것들을 토론하는 장인데 그때 당시에 이런 토론도 사실 존재할 수가 없었는데 미국식 물을 먹고 온 이제 서재필 박사가 그때는 이때도 미국인이었거든요. 미국인과 결혼해가지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미국식으로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토론의 주제는 처음에 비정치적인 것들로 시작을 하는데 배제학당에서 한복을 입는 게 맞냐, 서양식 옷을 입는 게 맞냐, 아니면 부녀자의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체력 운동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 평등과 자유의 사상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제 그 회고록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정치적 원리를 채택할 수만 있다면 고통에 처한 이 동포들에게 대단한 축복이 될 수가 있겠다. 정말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정치제도에만 미국식 정치제도에만 채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승만이 또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협성회는 아예 배제학당을 떠나서 왜냐면 배제학당에서 좀 약간 좀 부담스러워했거든요. 왜냐면 고종황제나 이 왕권에 정말 좀 잘 보여야 되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부터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왕실에 잘 보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자기네들 여기서 계속 사역을 하려면 왕실에 잘 보여야 되는데 밑에 여기 배제학당 학생들이 계속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고종황제 입장에서는 민주주의가 왕을 아예 없애버리고 국민이 주인이 된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완전 거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배제학당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확장도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이러면서 일반인으로 확장되면서 독립협회라는 걸 많이 들어봤죠. 독립협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승만이 처음에 저희가 독립신문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독립신문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 당시에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창간한 거여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미국인이 발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신문을 만든 거는 이제 이승만이 만든 제국신문 협성회보회 이런 것들 주간지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약간 주간지였는데 사람들이 애독자들이 많이 생기고 이래서 매일신문을 창간합니다. 네, 매일신문을 창간해서 우리 지금 현재 그 신문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신문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신문을 읽잖아요. 그러면서 신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약간 너무 그게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를 세우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현실로 이루려고 그런 엄청난 거사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황제를 추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쿠데타 음모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누설이 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 붙잡혀 가게 돼요. 근데 그 주시경 선생님 아시나요? 주시경 선생님이 이승만한테 총 2자를 주면서 탈옥해라. 그래서 총 2자를 주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 친구들 3명들이랑 이제 같이 탈옥을 하게 돼요. 탈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붙잡혀서 갔던 곳이 한성감옥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 사진이 한성감옥 사진인데 한성감옥 사진이 얼마나 좀 얼마나 악질이었다면 보시면 그 회젓가락에 불을 빨갛게 달구어서 팔다리를 막 지졌고 막 그러면서 2팔을 이제 틀어서 올린 다음에 공중에 매달아서 이제 들어 올리고 그 약간 말로 설명하면 되게 힘든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서 되게 그런 약간 악질적인 고문을 했던. 근데 일본 애들은 다른 민족을 이렇게 고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고문했던 곳도 한성감옥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많은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사형수로 됐기 때문에 여기 칼을 차고 있었어요. 칼을 차고 있었고 손발은 묶여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85m 저희가 85cm 되는 독방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우리가 이제 키가 한 160에서 한 180 막 이 정도 사이잖아요. 근데 85cm 이런 데 갇혀 있었고 거기에 막 그 거먹이나 막 약간 좀 되게 물어뜯는 막 그 쥐들이나 막 이런 애들이 막 온몸을 다 물어뜯고 막 이런 것들이 또 있었다고 할 정도로 되게 혹독한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칼을 차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라도 읽으면 마음이 편해진댔지 하면서 그 선교사한테 요청을 해서 성경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손목이 묶여있고 목이 묶여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는데 정말 장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한테 이것 좀 넘겨주시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왕이 절대 왕정이었기 때문에 왕을 가담한 그 쿠데타를 가담한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지금 우리는 감옥에서 막 성범죄자들,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 사람 취급 안 하고 막 그 범죄자들조차 엄청 막 그 사람들 막 엄청 질타하고 막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왕을 죽이려고 했으면 완전 반역자이기 때문에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넘겨달라 그러면 부정하다고 막 때리고 막 이러면서 그만 똑같은 장을 계속 수십 번 수백 번씩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몸속에 각인되듯이 그러다 어쩌다 한 장이 넘겨지면 그 성경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이 이제 나 혼자 회고록에 나 혼자 있는 시간이면 무조건 계속 성경만 읽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제학당에 다닐 때는 그 책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고 어느 날 학교에서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했던 말이 기억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이제 나의 관심거리가 되었고 예수님이 1900년 전에 그 고통 당하셨던 게 정말 지금의 나를 이해해 주시겠다라고 생각도 들면서 예수님께 정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구해 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금방 감방이 이제 빛으로 이제 가득 차면서 이제 나의 마음에 이제 기쁨과 평안이 넘쳤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약간 첫 번째 특징이죠.
정말 지금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를 판단이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지는지 안 차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새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승만이 이 열정이 엄청 뜨거워집니다. 와, 진짜 하나님이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정말 나를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했구나 하면서 열정이 엄청 쏟아지면서 이 한성감에 있는 40명은 싹 다 전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도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성감은 40명을 다 전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매일같이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그 40명과 함께.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계속 몰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옥중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그 여러 가지 이제 아까 그 배제학당에서 배웠던 것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 선교사 외부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책들을 계속 선교비들이 들어오면 책을 사서 계속 한성 과목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때 당시에 조선에 최고의 도서관은 한성 과목에 있었다라고 말을 했었을 정도로 정말 이제 외부 서적들이 많은 것들이 다 한성 과목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훗날에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뭐 정치가가 됐던 사람이 있고 YMCA를 창시한 사람도 있었고 뭐 저기 3.1 운동 때 33인 대표가 됐던 사람도 있었고 그 헤이그 밀사에 파견 나갔던 사람도 있었고 되게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정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다 한성 과목에서 나옵니다. 한성 과목에서 정말 같이 말씀 읽고 정말 말씀 읽고 나눴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이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저기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지도를 보여줬던 것처럼 그 복음이 들어왔던 국가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지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온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하는지로 그것도 정말 개인 차원에서 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국가도 성장할 뿐더러 나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이승만이 한 가지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대안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 이 대안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물줄기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교회다. 예수교회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의로서 딸려나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은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 백성들 한 사람들이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이 정치는 잡힐 수밖에 없다. 지금 정치가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6월 3일에 또 대선이 있고 정말 지금도 막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 진짜 혼란스럽게 막 뭘 하는데 정말 그것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교회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 교회가 바로 서야지 정치의 근본 자체가 아예 바로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이제 교화로서 나라를 번역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잡힌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썩은 백성이 있는데 어때 정부가 맑게 할 수 있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지지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미국식 아까 민주주의를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었는데 정말 그 미국식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했던 게 장로교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가 있으면 장로가 있고 그래서 서로 체크인 밸런스 목사가 바른 얘기를 하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목사들은 장로들이 바른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체크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또 이 두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또 체크를 하면서 서로 이제 견제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장로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삼권 분립 해가지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해서 정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교회 기반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게 민주주의인데 이제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감옥에서부터 이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로 나라 세우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예.
아까 저기 맨 처음에 재헌국회 일어날 때까지 정말 기독교로 나라 세우기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는데 그게 한성 감옥에서 일어나요. 근데 되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사람들이 가면 안 됐고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희망이 없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부터 이 한 사람이 변화를 받으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바꿔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돼서 개인적으로 변화가 다 되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한성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거기서 또 세상 속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니 정말 이 대한민국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아산시라는 이 작은 동네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정말 한 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이 계속 깨어나서 하나님을 계속 믿고 찾고 정말 신앙이 성장이 된다면 정말 나중에 훗날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아까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일본이 이제 러시아를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그때 막 영안 사전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조선인들을 더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사전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승만이 이제 한성 감옥에서 영안 사전을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전쟁이 팡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제 이 새로운 나라를 다시 우리가 세워나가는데 어떤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지 내가 이거를 하나 좀 적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 책 한 권을 발간을 합니다. 그게 독립정신이라는 책인데 이제 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교육의 중요성이 들어가 있고 기독교 입국론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울 때 약간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독립정신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까 그 의사 셔먼을 도와주다가 이제 이승만이 잡혀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너무 이제 이승만한테 미안해서 그때 그 이제 고종황제에 엄청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풀어줘라, 이승만 풀어줘라. 근데 고종황제 첩도 이승만의 애도가였고 아까 매일신문이나 이런 신화월보 이런 거 적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읽고 있는 약간 애독가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의 애독가였어요. 고종황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승만이 한성감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강해지고 일본이 강해지고 이제 중국도 강해지고 이제 사이에서 한반도가 껴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요청을 해야겠다. 우리가 미국에 요청을 해서 약간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나라 보호해달라고 협약을 해야겠다 해서 이승만과 이게 세 사람을 이제 미국으로 보냅니다. 영어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미국으로 보냈는데 이게 미국에 있던 이제 대사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해요. 그 방해를 통해서 그게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그럼 거기서 좀 이렇게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라 하면서 추천서를 그때 엄청나게 많이 줬다고 해요. 막 30장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추천서를 되게 줘서 그래서 이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하다가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도 교육받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받는데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을 한 게 진짜 약간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때 당시에 이승만이 미국에 갔을 때 당시에 미국 상황은 자유신학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은 약간 신화다. 지금 우리나라도 자유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신학들이 약간 판을 치고 있었어요. 정말 그 속에서 정말 이 개혁주의 신학 아까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신앙이 정말 중요한데 그 신앙 말고 그 변질된 사람들의 신앙을 좀 배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왜냐면 그게 주류가 되었으니까. 근데 이때 당시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서 정통 개혁주의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실제 신학도 배웠어요. 신학을 배웠던 그런 기록도 다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신학자였죠. 그러면서 국제법 박사가 됩니다. 국제법 박사가 되면서 전 세계에 어느 대통령도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거의 미국에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또 하기 시작을 하는데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났죠. 1919년도에 한국에서 3.1절에 3.1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도 정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대회를 열게 됩니다.
네, 거기서 이 사진 되게 많이 봤죠. 독립운동가 사진 할 때마다는 이 사진 띄우잖아요. 여기 이승만도 저기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서 정말 이 필라델피아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필라델피아 운동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엄청 막 흩어져 있었거든요.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었는데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이 되게 돼요. 임시정부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힘을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한성, 노령, 상해 이렇게 큰 임시정부들이 있었는데 이게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게 되면서 이 독립운동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커진다고 해도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이게 일본을 맞설 정도의 그런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919년도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임시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이제 선출을 하게 됩니다. 뭐 박사학위도 받고 학력도 높고 그 신앙도 괜찮고 약간 되게 막 여러 가지 이유로 선출이 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우리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승만은 이제 한국 임시정부를 영어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지금도 이 영어를 쓰고 있죠. 네, 근데 리퍼블릭이 정말 중요한 거, 공화정이라는 얘기인데 약간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19년 6월 14일에 약간 여러 열강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만들었어, 우리 건국했어 하면서 이게 사실을 통고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로버트 올리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 이승만은 이 사람이 이승만이 했던 행정들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정말 이 외부에서 아무 지원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이런 행정들을 통해서 정말 이 임시정부를 세워서 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정말 약간 좀 되게 극찬을 많이 해요. 네. 그러면서 이승만은 예전부터 그 이제 반공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반공주의자에 대해서 요즘은 무슨 공산주의가 있냐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러시아라가 소련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되게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공산주의가 우리를 살게 되는 유토피아가 되는 세상이 될 거다라고 이제 할 때 당시에 이제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원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역하며 이제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 체계라고 이제 간주하고 이것들을 반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막 신학자들이 많이 이게 연구를 해봤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찬성할 때 이승만은 어떻게 이 공산주의가 나쁜 건지 알았을까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그걸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네포 영화 다들 보셨나요? 그 보네포 영화에서도 이제 보네포가 이 나치 정권이 이 독일을 장악해 나갔을 때 정말 친기독교였거든요. 그때 기독교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우리 교회 내가 다 잘해줄게. 나치 정권들이 이제 히틀러를 통해서 히틀러가 이 교회 지도자를 싹 불러요.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들한테 이 교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나를 지지해줘.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이 히틀러가 되면 이 교회가 더 잘 번영할 수 있겠구나 해서 히틀러를 다 뽑았어요. 근데 나중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 다 목을 다 잘라버렸죠. 근데 이제 보네포 목사는 그것들을 처음부터 이제 반대를 했던 것처럼 이승만도 이제 이런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들이 얼마나 위협적인 건지 이제 처음부터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923년도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논설을 하나 집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하는 말은 게으른 가난뱅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본가를 없애자라고 했던 말은 지혜와 성공업 발달이 정지될 수밖에 없다. 지식계급을 없애자고 하는 말은 모든 이들이 우매해질 수밖에 없다. 종교를 혁파하자고 했던 말은 덕과 의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고 소련만을 믿으면 결국 우리는 배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 자본가를 타도하자. 우리가 저기 삼성전자 이재용을 타도하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이제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기 처음에 소련이 장악을 했을 때 의사들을 다 쳐 죽여요. 의사들 다 쳐 죽이게 되는데 스탈린이 나중에 병에 들었을 때 치료해줄 사람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약간 모순적인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네. 그러면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재팬 인사이드 아웃 아까 태평양 전쟁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전에 이제 이승만이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뭐 가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일본이 곧 미국을 점령할 것이다. 이 미국을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예언가 이승만이라는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호칭이 하나 붙어요. 약간 천황으로 이제 유일신으로 받드는 이제 잘못된 종교가 비정상적인 애국심으로 발전하여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미국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주만 공습하고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항복선언을 받게 되는 약간 이런 과정을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 그때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그러면서 소련은 이제 만주로 이제 남하를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주를 장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급해진 이제 미국은 한반도 이제 남쪽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서로 우리 일본 무장 해제를 하는 업무 분담선을 나누자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38선이거든요.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소련과 이제 미국은 서로 이제 한반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승만은 이렇게 비판해요.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 모국이라 부르면서 한 번 더 소련의 일부를 이제 만들려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둘로 쪼개져 내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먼저 말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네, 그러면서 소련이 점점 38선을 차단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뭐 8월 24일이나 25일에 남북 간의 이게 연결 철도를 차단을 하게 되고 9월 6일에는 38선 이남 지역과 전화를 끊어버리고 정보통신 이런 거 다 우편물 이런 거 다 끊어버리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차단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민족 분단선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차원에서는 이승만이 엄청 거슬리는 거예요. 계속 뭐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만 하면 우리가 신탁통제 한다니까 그런다니까 이제 미국인들은 이제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좋게 넘어가길 원하는데 이제 이승만은 이 한민족에서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미국한테 비판을 해요. 너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면서 에버 레디 플랜이라는 이제 이승만 제거 작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미국의 앞잡이라고 했던 그 오해가 풀려나게 된 거죠. 이게 하지 장군인데 이 사람이 이 작전을 했던 사람인데 둘이 별로 안 친해 보이죠. 네. 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신탁 통제를 반대하는 이제 이승만을 제거할 음모를 이제 꾸미면서 이제 이 에버 레디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이승만을 제거를 하려고 했고 이제 하지는 그것을 계속 외부의 이제 외신들에게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승만은 이제 직접 말해야겠다. 내가 직접 미국에 가서 말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40년 친구였던 이게 메가더 장군 잘 아시죠? 메가더 장군한테 말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군용기를 태워달라. 그래서 그 군용기를 타고 가려고 하지만 하지 장군이 그때 그 전체적인 태평양의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들 군용기에 태우지 마라 하면서 또 그것도 이제 불허하게 되죠. 그러면 정말 이제 서로 이제 약간 좀 앙숙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점점 북한이랑 소련들이 하는 행동들이 점점 커져요. 북한은 먼저 정부를 이제 수립하여서 남한도 이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필요가 점점 생겨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이제 북한의 움직임들이 다 일어나면서 약간 이런 것들이 노골화되는 곳으로 이제 점점 이제 북한 지역이 점점 이제 공산화가 되어갔죠. 그러면서 소련은 1945년에 9월 20일에 이미 북한에 정부 조직을 세울 결심을 이제 굳히기 시작을 하면서 약간 되게 하나의 이제 국가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946년 6월 3일에 남한만의 이제 정부 수립이 가능함을 처음 전북 정읍지어에서 이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이제 한국 이제 독립 문제 해결을 유엔 총회에 이제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 남한만이라도 이제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유엔에 정식으로 통보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947년에 유엔에 독립 문제가 제기가 됐고 이제 9월 23일에 이제 채택이 되게 되죠. 채택이 되게 되는데 찬성이 무려 31건, 반대 2건, 기권 2건으로 이제 결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은 그냥 소련과 그냥 서로 짝짝꿍하면서 약간
뭐 나라도 아니죠. 약간 자기네들 정부를 수립을 했다면 이게 대한민국은 정식적으로 유엔에 상정을 해서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고 정식적으로 채택이 되어서 정식적으로 이제 결의가 될 수밖에 되어서 정식적인 국가로서 이제 하나로 이제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남한군정은 1948년 3월 1일에 남한에라도 총선거를 해라라는 이제 그런 유엔의 이런 명령에 따라서 1948년 5월 10일에 이제 총선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선거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 가운데 사진인데요. 여자가 선거함에 선거지를 넣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승만이 끝내 고집을 합니다. 여자도 선거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여태까지 한반도에 그런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 교회 역사에서도 그런 적이 없었다. 다 남자들이 이런 것들이 원래나 아니면 뭐 누구 선출하거나 이럴 때도 다 남자들이 앉아서 선출을 했지 어떻게 여자들이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냐라고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안 된다. 이런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 정말 보기 힘든 사진이 하나가 찍힙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렸던 거죠. 그러면서 1948년 5월 30일 거의 다 끝났습니다. 5월 31일 이제 재헌국회가 소집이 되면서 이제 188표를 얻은 이승만이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게 되고 국회는 북한에서 선출된 대의원을 위하여 의석 100석을 이제 남겨두게 되는 거죠.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저 국회에 가보면 북한의 대의원들을 위해서 100석을 남겨지게 됩니다. 헌법 제1장 총강 제4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래서 저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다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라는 이 정부는 이 한반도가 원래 다 대한민국 땅인데 불법 점령을 하고 있는 거죠. 헌법상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한반도 전체이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게 이 한반도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왜 탈북민을 받아줘야 되냐 했을 때 이 헌법에 근거로 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48년 7월 12일에 대통령 중심제를 골격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이 되고 7월 17일에 저 제헌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제헌절 지금 옛날 공휴일이었는데 언제 사라졌죠? 네, 유일하게 7월에 휴무날이었는데 그 제헌절이 제헌절에 제헌 헌법이 공포가 되게 되고 7월 20일에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이 6월 3일에 저희가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아니죠.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 헌법이 들어왔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대통령을 선출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역사를 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그리고 거기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겸비해 나가야 이런 선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그 제왕 독재 체제, 그 왕권 체제 이럴 때는 저희가 아무리 이런 것들을 알아도 그런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죠. 왕들이 어떤 결심을 하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 나가는 사회인데, 근데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 다 알 필요가 있어요. 국민들한테 많은 책임을 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한테 100% 책임을 줬다면 지금은 국민들한테 책임을 분산시키겠다는 이 체계인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일본은 1년에 책을 몇십 권씩 읽는데요. 네, 그래서 막 많이 읽는 사람 100권까지 읽고 막 이런 통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네,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서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딱 뗐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상위권에 속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책 한 권을 읽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생겨나가면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 수립을 널리 선포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 여섯 가지의 이제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세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실천을 따른다. 그리고 민권과 자유의 보호를 따른다.
그리고 정부 전복행위에 임단한다. 그 근로자를 우대를 한다. 그리고 통상과 공업의 발전을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통일의 노력을 계속한다. 약간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첫 번째 보여줬던 사진이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의 신문과 그때 당시의 사진들입니다. 헌법에 이제 사인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 하고 나서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이러잖아요. 나는 헌법을 따를 것을 명심합니다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이승만은 특이한 행동을 해요. 이 재헌 헌법을 다 만들고 이 헌법을 다 만들어서 헌법에 선서를 해야 되는데 헌법 위에 성경을 올려요. 네, 성경을 올려서 나는 이 말씀을 기초해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미국식으로 한 거죠. 미국식도 성경에 손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체제로 민주공화국을 성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2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이제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 거죠. 멋있죠?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있는 나라입니다. 건국의 방향을 둘러싸고 이제 당시 한국의 이제 생각이 다 이제 같지는 않았지만, 이제 나는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은 난 대통령제로 해서 정말 이 상권 분립을 통해서 이제 미국식으로 이제 건국을 하겠다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의견들은 의원 내각제로 해야 된다라고 했죠. 네, 지금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로 해야 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아니면 공산주의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 90% 이상이 그렇게 동의를 했다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대통령제로 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로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세워야 내가 이 배제학당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세워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 시기들을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이 나라가 번성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건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뛰어났으면, 이승만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꼼짝도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정말 파워 있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성장을 하게 되고, 모두가 골고루 잘 산다는 공산주의 이상은 자유와 합리적 이기심이라는 이제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다. 공산주의는 그렇게 해서 맞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모두가 빈곤해지는 결과를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이제 기독교 입국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을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은 이제 이 나라가 처음에 이 공산주의 세력이랑 싸움이 있었고, 정말 지금도 이제 분단의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 하고 제가 또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지금 저희 자유롭죠. 자유롭게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 있어서 정말 제가 자유롭게 얘기를 해도 경찰이 들어오지 않아요. 네, 멋있죠. 멋있는 나라죠. 네. 그러면서 그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너무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끌리는 것들이 다 죄성으로 이제 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자들은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서 저항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 속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편하죠. 사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더 편하죠. 이거 하나 준비하려고 하면 진짜 며칠을 공부를 하고 나가 그 책들 다 읽어야 되고 이거 PPT 하나 만드는데 한 판 만드는데 진짜 엄청 시간 걸리고, 굳이 제가 이렇게 사서 고생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이승만도 이제 40명을 전도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갔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많이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쉬울 것 같으면서 어렵잖아요. 맞아요. 예, 솔직히 누군가 강압적으로 너 뭐 1시부터 5시까지는 뭐 책만 읽어야 돼.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이거만 써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막 이러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솔직히 사람이 생각보다 쉽거든요. 왜냐면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쪼개가면서 정말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일할 수 있는 외적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내가 선택을 하면서 하는 것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자유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자유가 또 중요한 거는 거기 뒤에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내가 뭐 솔직히 사람을 죽여놓고 내 자유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뭐 사람 물건 훔쳐놓고 물건 훔친 거 내 자유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책임이 따르는 거고 그렇지만 정말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나아갔을 때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끼치게 되고 그 주변 사람들도 변화가 되고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맑아지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윗물 정부들도 맑아지게 되는 거지 않을까. 그래서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죠?